올 10월하고 11월 전 세계 정책기관들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10월하고 11월 전망치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트럼프 당선 이전과 이후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전망치들을 상향 하향 조정한 거 국가별로 좀 보면 대부분의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한 국가는 미국 그리고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야 그렇다 치지만 미국만 상승세를 올려주고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을 약간 깎았다라는 게 무엇이냐. 내년에 트럼프 이기는 전 세계 성장 엔진을 미국이 다 빨아다 쓸 기세인 거죠. 내년에도 좋은 데는 거의 미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자금이 모이는 곳은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지금은 이제 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내년에도 미국 증시도 아마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비티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구매창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항상 저희 3프로아띠 관련해서는 언급드리지 않아도 제품은 영상 하단에 링크 보시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는요 진짜 신기한 미니 면도기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은 그래비티 제가 뒤에도 이제 광고 화면이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40분 만에 10억 원어치가 판매된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제 정말 그런 두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니까요. 자세한 사항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허준영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오시자마자. 방송을 이제 은퇴하시겠다고요? 뭐 당분간요. 네. 아니 왜요? 저는 최근에 허 교수님을 지상파에서 되게 많이 인터뷰를 뵙고 네. 이제 우리 허 교수님의 진가를 다들 아시고 다 선점하는구나. 뺏길 수 없다. 이 생각을 했는데 3% 덕분이죠. 왜 방송을 아니 뭐 무슨 일 그동안 있으세요? 어디 해외 가세요? 뭐 좀 재충전도 하고 네. 공부도 좀 하고 네. 더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이제 연기자가 네. 연기를 열연을 펼치다가 네. 이제 나의 이게 나올 수 있는 캐릭터가 소진이 됐다. 네. 난 채우러 가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분들은 고점을 찍고 그러시는 거고 저는 고점을 못 찍고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네. 어쨌든 아쉽게도 이제 올해도 마지막 방송인데 한동안은 이제 완전 또 못 보는 분은 아니고요. 네네. 다시 돌아오면 3%부터 돌아오셔야 당연하죠. 합니다.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땠는지, 그 내년에는 또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장도 미장이지만 국장과 미장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8월부터 디커플링 시작인 것 같고요. 8월? 그리고 8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은 미국 경기 둔화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좀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초에 저희 블랙 먼데이 한 번 있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쑥 빠지고 나서 미국은 회복해서 올라왔는데 한국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디커플링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부터 디커플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안 좋았는데 미국은 좋았다. 네. 가장 큰 원인이 뭐였을까요? 미국은 이제 AI발 훈풍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한동안 뭐 8월 초에 뭐 미국 경기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AI도 조금 너무 이거 과투자 아니야? 네. 이거 투자 대비 너무 이거 본전 못 찾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그것을 또다시 AI M7으로 이겨낸 게 미국장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단연 미국하고는 단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다가 국내발 악재들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 얹어지면서 결국은 트럼프 그다음에 탄핵 등등으로 해서 이제 올 말까지 온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장은 어쨌든 모멘텀이 살아있고 사실 미국이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는데 항상 통계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는 시장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정말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근데 국장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대내적인 불확실성,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모멘텀이 뭐가 없었죠. 네, 뭐 AI도 조금 봤나 싶었는데 바로 또 먼저 꺾여버리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여전히 수출이나 무역의 관계가 또 굉장히 높은데 네.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안 좋은 쪽의 악재들은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 잘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 주위에 있는 거시경제학자들에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나라 걱정을 해요. 나라 걱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거시경제학자 3명이 모이면 뭐 하고 있냐? 나라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작 가정 경제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나라 걱정하다가 갑자기 요즘 코인 해? 그럼 코인 안 해. 요즘 뭐 테슬라 샀어? 아니. 근데 뭐 해? 그럼 나라 걱정.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라 걱정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을 할 때가 아닌가요? 그러면 나라 걱정을 할 아니라 때인데 내 나라 경제 걱정, 예, 나라 걱정도 하면서 개인의 부도 일구고 하는 게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발견한 패턴 중에 하나는 거시경제학자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중에서도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아닌 것 같다. 뭐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나라 뭐 제가 어떤 설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올해 뭐였냐라고 했더니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이 이렇게 오르고 네.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제 국장 투자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 국장만 투자하셨거나 네. 아니면 아무런 투자에 대한 관심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걱정만 네. 했던 분들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데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도 있는데 우리 저희 3프로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국장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최근에 나가서 여러분들 만나면 최근 좀 젊은 분들, 저는 이제 이미 젊지 않습니다만 젊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에셋 안에서 어떤 에셋을 가질까, 뭐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을 해야 되는지 뭐 채권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스케일이 달라지신 게 꼭 원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나라 걱정과 그냥 묻어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 걱정을 하는 그런 시기에 차라리 우리는 달러 외화벌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미증시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워낙에 미국이 좋다 보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우리 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년에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워낙에 자신감이 있는데 증시도 과연 똑같이 따라서 좋을까요?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말씀드릴 거 하나는 올 10월하고 11월에 이제 전 세계 정책기관들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10월하고 11월 전망치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트럼프 당선 이전과 이후라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망치들을 상향, 하향 조정한 거 국가별로 좀 보면 대부분의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한 국가는 딱 두 개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디냐? 미국. 그리고 인도입니다. 인도는 최근에 워낙 상승세가 가파르니까 인도야 그렇다 치지만 미국만 상승세를 올려주고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을 약간 깎았다라는 게 무엇이냐.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년은 정말 내년에 트럼프 이기는 전 세계 성장 엔진을 미국이 다 빨아다 쓸 기세인 거죠. 그러면 성장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미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면 자금도 아마 미국으로 모일 겁니다. 내년에도 생각해 보면 유럽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유럽이 안 좋은 건 유럽은 사실은 그 저희 붕어빵 안에 붕어는 없지만 앙꼬가 없으면 붕어빵이 맛이 없잖아요. 유럽의 앙꼬는 무엇일까라면 사실 유럽 경제의 앙꼬는 독일하고 프랑스거든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올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독일은 더군다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약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중국도 사실 내년에 트럼프 2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워낙 많고 그러면 전 세계 권역별로 보면 내년에도 좋은 데는 거의 미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금이 모이는 곳은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지금은 이제 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내년에도 미국 증시도 아마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시기에도 리쇼어링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게 빨대를 열심히 잘 꽂아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하고 미국에 투자하게 하고 해서 계속 경제 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더 심화된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는 미국으로 우리의 돈도 가야 된다. 우리의 돈도 가야 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관점에선 가시는 게 맞고요. 거시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지는 어떤 파장들이 있는 거죠. 그럼 국내는 더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암흑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향 조정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IB 평균, 글로벌 IB 평균이 이 탄핵 사태 있기 전에 내년이 한 1.8 정도로 봤었는데
한국은행이 1.9라고 찍었고요. 그렇게 보면 그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은행이랑 글로벌 IB랑 그렇게 숫자가 비슷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슷하다라는 보통 어디가 높나요? 한국은행이 높죠. 한국은행이 왜냐하면 좀더 낙관적으로? 정책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네. 정책기관들은 우리가 안 좋으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감안하고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약간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숫자가 비슷하다는 게 사실 내년에 스냅샷인데 거기다가 탄핵 사태가 있고 지금 이게 정치적 불안정성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내년에 좀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작년이 1.4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대 초반 겨우 나올 것 같고요. 뭐 2% 정도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1%대 중반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3년 연속 그렇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지금 부진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좀 뭔가 어디에서 뭔가 터질 만한 그런 안 좋은 시그널은 그러니까 어디서 예를 보일까요? 들어서 지금 저는 부동산도 좀 예, 꺾이고 있다고 하고. 부동산도 심리가 좀 네. 얼어붙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충격이 뭐를 통해서 많이 오냐면 환율을 통해서 많이 오거든요. 환율. 예, 저희 IMF 때 생각해 보세요. 800원이었던 환율이 하루아침에 1,700원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 박종훈 팀장님이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98년 외환위기,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때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네, 거의 걸 올라가고 보고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안 좋은 건가? 근데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은 구석이 별로 없어요. 경제 그러면 내수랑 수출로 보면 수출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내수는 안 좋은데 거기다가 사실 탄핵 같은 거 있으면 과거 데이터도 말해주는 건 소비가 안 좋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뭐 투자라고 지금 될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가 어쨌든 간에 올해 내년 가드 내리고 복싱해야 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 두 차례는 뭔가 팡 터지는 게 있었고 와르르 무너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되게 배가 천천히 침몰하고 네. 있는 그런 그래서 더 무서운 것 느낌이거든요.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고 사실은 뭐 팡 터지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만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수습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렇죠. 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실물 쪽에 큰 영향은 아주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미국처럼.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아직 끝이 안 보인다라는 상황 그런 것들이 더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 완전하게 확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해결할 만한 이벤트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뭔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약간 애매하게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도 힘든데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국내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 네, 연출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럼 맞습니다. 내년 국장은 더 힘들겠네요. 네, 내년에도 사실은 올해보다 조금 더 힘들면 힘들었죠. 왜냐하면 올해 초에는 그나마 수출이라도 좀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모멘텀이 잘 안 보이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지금 정치적으로 탄핵 정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를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때 뭐 수출 데이터가 어땠는지, 그때는 뭐 그래서 지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비교를 많이 했는데 교수님은 과거의 두 차례와 이번 탄핵 정국의 두 차례 어느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지켜보셨나요? 과거는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가 괜찮았다 네. 이런 거고요. 이번에는 다 안 좋다가 다 안 좋다. 다른 점인 좋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중국이 2001년에 WTO 들어왔잖아요. 중국이 그때 막 세계에서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던 때고 우리가 바로 중국 옆에 있었어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 얼어붙고 했었지만 소비 쪽은 좀 안 좋았지만 수출이 좀 버텨줬던 게 2004년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요. 2016년의 에피소드는 그때도 소비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뭐가 좋았냐 하면 반도체 투자, 설비 투자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 당시가 사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설비 투자 세게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밀어낼 수 있었던 물량으로 그런 때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다른 거. 그래서 그때는 한 부분이 안 좋았지만 경제 내 한 부분이 안 좋았지만 다른 부분은 괜찮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소비, 투자, 수출 어쨌든 내려오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 거라서 상쇄할 만한 힘이 안 보인다.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황이 이제 바닥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첫 번째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요. 저는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거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뭐랑도 관련이 있냐 하면 어쨌든 간에 트럼프 2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는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시험 날 수능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 공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두 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빨리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나오는 뉴스들 보면 좀 요원해 보이죠. 네. 그럼 정치적 불안정성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 2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철학이라고 하는 건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청구서를 더 심하게 들이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리더십이 약한 나라에서 대표단이 갔을 때 너네 리더십 약한 거 다 알고 있고 너네한테 우리가 청구할 거 이거 있는데 거기다 약간 더 얹어서 청구해 줄 테니까 갖고 가서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제시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사실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는 것 운이요?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정책들을 펼치느냐에 운에 맡겨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망망대해에 모터 없는 배 지금 타고 있는 기분,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절로 흔들리고 그런 기분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다행인 거는 제가 네. 너무 오늘 아침부터 다행인 무거운 거, 얘기 다행인 거 거는 있어요? 네. 원래는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하거나 트럼프 상호무역법 같은 걸 하면서 관세를 좀 세게 매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의 흐름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지 절대 그렇게 원래 원칙대로 본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세게 매기진 않을 것 같다. 그거는 관세를 세게 매겼을 때 미국 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트럼프 정책이 세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나마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세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점점점 강화된 관세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는 관세를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세게 내고 점점 깎아주는. 제일 세게 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캐나다에 대해서 나 취임 첫날 25% 관세 하겠다라고 네. 하면 캐나다 총리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날라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패키지를 들고 오잖아요. 뭐가 뭐가 들고 아쉽죠, 뭐가 아쉽죠 이런 거 하면서 패키지 들고 오니까 관세를 협상의 무게, 협상의 카드로 쓴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 트위터 X에다가 관세 관련해서 멕시코랑 캐나다 관련해서 올리니까 각국에서 또 우리 이렇게까지 하면 힘들어. 이거 어때? 하면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해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뭐냐면 캐나다에서 최근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잖아요. 뭐 니네가 그 미국이 자꾸 캐나다에서 자동차 관세 매긴다고 하는데 그거 다 멕시코 때문이야. 멕시코 애들이 중국이랑 자꾸 거래해서 그런 네. 거니까 멕시코랑 우리 분리하자. USMCA에서 멕시코랑 분리를 해서 좀 생각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적진이 그러니까 그 같은 동맹 내에서도 분리가 생기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것들을 통해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협상의 여지가 트럼프 입장에서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2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을 뭐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 장난 아니고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 더 격화되면 우리 새우등 더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는 한편 뭔가 트럼프의 그 이제 협상력이나 이런 뭔가 이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이렇게 경영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보면서 생각보다 중국이랑 잘 지낼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생각도 일각에서는 있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2017년 트럼프 1기 때 겪었던 중국이 25살의 팔팔한 복서였다면 네. 지금의 중국은 한 32살쯤 먹은 감기 걸려 있는 복서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때처럼 세게 안 때려도 중국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그때보다 많이 노출돼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보셔도 아실 것 같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지방정부 부채나 부동산 부분의 문제, 내수가 살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미국 정부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때리기가
그때보다 레토릭은 더 세게 보일 수 있으나 훨씬 더 관리하기 용이한 모드라는 것도 미국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을 실제로 때리는 강도는 그때보다는 세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관세로 때리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그 관세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냥 마냥 때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한 우려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춰도 되나요? 그 제가 반대 얘기 재밌는 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제임스 블러드 기억하세요? 옛날에 연은 세인트 총재. 연은 총재 하시던 뭐 그분이 네.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뭘 했냐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관세도 생각해 보면 트럼프 일기 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없었지 않냐. 인플레이션 안 높았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5개월 비교해 보면 바이든 45개월에 인플레이션이 21.1%가 생겼는데 트럼프 45개월 때 인플레이션이 7.1% 생겼어요. 그러니까 3배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쓸 거고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잘 쓰면 상대방도 관세를 깎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갖고 나올 거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자유무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제임스 통사지? 블러드가요. 그 연준의 매퍼였던 네네. 그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신 분도 있을 만큼 사실 관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리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좀 관세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는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촉발하는 게 다양한 요인들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는 그 관세 부분이 엄청나게 촉발시킬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럼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는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4번이나가 아니고 2번이나로 낮췄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횟수가.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준은 앞에 안개가 많이 껴 있으니까 네. 약간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뭐 사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는 뭐 내년에도 견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디긴 하겠죠. 네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는 과정이긴 하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이번 12월 FOMC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노동시장 얘기 자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추세적인 압력인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시적인 충격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충격들인 부분이 내년에 잘 관리가 되고 사라진다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정상 궤도로 내려오는 그런 경로를 밟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은 생각보단 지금은 50bp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릴 여지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1기를 겪어본 우리가 2기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정책을 표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약한 버전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금방 적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그 경로는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게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기 때문에 2차례가 베이스고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뭐 3차례든 아니면 기존의 4차례든까지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올해 S&P 전망 4번 나왔지만 4번 보세요. 계속 바뀌어요. 네. 올해 몇 bp 내리느냐는 계속 바뀝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내년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농경사회 같으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언제 벼를 심으면 되고 언제 수확하면 되고 날씨가 어떠면 어떻게 관리하면 되고 이런 지혜가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옛날 데이터에 대한 지혜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워진 경제 구조화에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하겠다. 결국은 얼마든지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트럼프 2기에 대해서 근데 걱정은 많이 하고 가는 게 낫죠. 근데 많이 걱정은 하는 걸 수도 있다. 지나고 나서 한 1년 후쯤 지나고 나서 2년 후쯤 지나고 나서 오늘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트럼프 2기 전에 우리가 진짜 잔뜩 움츠러들었었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환율이 걱정이에요. 달러 환율. 환율도 그렇고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네. 심화되는 것도 그렇고. 네, 달러 강세가 심화되는 거랑 달러 환율이 변하는 건 저는 이제 반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반? 반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네. 원달러 환율은 반은 외국 팩터고 반은 우리 팩터. 얼마 전에 최성호 경제부총리도 그런 얘기 네. 하셨었는데요. 그 보면 생각해 보면 뭐 달러 자체가 강세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강세인 부분 중에서도 원화가 특별하게 조금 달러 대비 약세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 팩터도 분명히 그쵸. 있다는 거거든요. 국내 팩터는 뭐 제가 아까 저희가 정리한 대로 국내 경기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이게 다 반영돼 있는 거라서 뭐 당분간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요소보다는 좀 올라갈 상방 압력이 좀 더 많다. 즉 원화가 약세로 갈 요소들은 저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환율 보니까 1,469원이었는데요. 예,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예,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 거죠. 예. 네. 힘든 부분이라면 우리 상단 지금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1,460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1,500원 가는 거는 시간 문제겠네요. 얼마든지 사실은 트럼프 2기의 초반에 정책들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달려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조금 뭐랄까요 인식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로 세게 초반에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관련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얼마나 지금의 정치적인 불안정성들이 오래 가느냐. 사실 이거는 그 부분이랑 저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환율이 중요하다, 환율이 큰 변수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환율이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율이 높으면 즉 원화가 약세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그거 다 깨졌거든요. 깨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달러 환율만 지금 센 게 아니고 네.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비 강세니까 그쵸. 뭐 그거에 하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하게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중간재를 달러로 사와서 그렇죠.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니까 이미 달러로 사올 때 달러가 높아버리면 가격 경쟁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출하고 달러 사이에 뭐 관계를 구해보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군데 계신 정책기관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 관계는 많이 깨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은행들, 기업의 외화 대출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지금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환율이 높다고 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원자재를 또 수입하는 입장에서 달러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비용이 늘어나는 그 구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국내와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국내는 뭐 경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좋아질지 사실 더 암흑 속에 있고 미국은 약간 안개 속에 있기는 한데 라이트 잘 켜고 요 이렇게 앞에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은 길은 보일 것 같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했나요? 예, 그래서 사실 네. 저도 이제 우리 여도원 앵커님이랑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미 다 정리를 하신 경우가 되게 많고요. 지금이 딱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국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당분간은 참 굉장히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당분간은 어느 당분간인가요? 우선은 가장 크게는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조금 해결될 해결될 때까지. 때까지는 정말 불안정한 구간이고요. 미국장은 안개를 잘 헤치면서 가시면 그나마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개 거치는 게 일단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은 확실하게 그의 이제 발언들이 더 명확하게 나올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안 좋을 부분은 없나요? 더 안 좋을 부분은 저희가 그 왜 미국 대선 그 결과 발표 나오는 날 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네. 그날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빠르게 나올 것 같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2년 후에 중간 선거 있으니까 중간 선거 전까지 공화당 우위일 때 좀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초반에 되게 속도가 빠를 것 같다라는 거는 안 좋은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속도가 빠를 거라고. 그러니까 매를 선생님이 저한테 매를 한 20대 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를 한 7대만 때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기 전에는 네. 20대 정도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잔뜩 걱정하죠. 예,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다행인 경우고요. 그런 거죠.
앞으로 산업적으로는 혹시 거시적인 경제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AI 말고 뭔가 다른 게 더 있나요? 미국에서요? 네. 뭐 미국은 사실은 다 괜찮지 않을까 다 괜찮아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안에 저의 생각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음. 당분간은 미국 주도의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미국 자체도 꼬꾸라져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단 한두 개 있던 뭐 저희 비행기 엔진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 꺼지면 물론 하나로도 날 수는 있지만 두 개 날 때만큼의 속도는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전 세계 성장 엔진이 지금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미국이라는 성장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것도 가장 큰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두운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약간 걱정하는 거 하나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책이 생각보다 약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미국이 전 세계 성장 엔진을 다 빨아다 쓰는 건 좋은데 그것도 싫어요. 그것도 싫은데 그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은 저희 모두가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지 않을까. 마치 거의의 황금알을 기다리다가 그냥 배를 갈라버리는 일을 미국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정책이 생각보다 세게 들어오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럼프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재는 밑에 깔려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 흔들릴 때 가장 큰 악재 얘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금리 얘기 있었고 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미국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막 머스크가 나와서 도지 이렇게 외쳐가지고 그 도지 효율성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그거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다분히 저는 되게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정부에 대한 굉장히 불신 같은 게 높아졌거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도 늘어났고 네. 그리고 정부의 전반적인 부채도 늘어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굉장한 불신들이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잘 파고든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걱정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국내보다는 한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은 전 세계 성장 엔진을 빨아다 써서 결국에는 내년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우리는 그 흘러가고 있는 자금의 흐름이 결국에는 미국 쪽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을 또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분산을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분간은 또 뵙지 못해서 아쉬운 우리 허준영 교수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3프로TV 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신기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게 케이스거든요. 이게 뭐게요? 도너츠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면도기더라고요. 이게 깜짝이야.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면 블룸 미니 면도기라는 건데 요걸 이렇게 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터치할 때마다 작동되는 거 보이시죠?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서 쉐이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냥 차량에다가 딱 두시고 편안하게 떼면 멈추고 떼면 멈추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정 수량 500개만 확보했는데 굉장히 무겁고 투박하고 그런 칙칙한 그런 면도기가 아니라 이거 보면은 무슨 향수 같기도 하고 차량에다 이렇게 배치해놔도 너무나 컴팩트한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기 굉장히 좋은 블룸 미니 면도기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미국 투어 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 연휴 때 혹시라도 가족과 함께 어딘가 좀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연휴 이번에 3일 껴 있어가지고 앞뒤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끼면은 굉장히 길게 연휴를 즐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1차 저희가 11월에 떠났던 파이낸스 앤 컬리지 투어,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뭐 소비재 그리고 럭셔리, IT 등 브랜드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소비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캐치하면서 그런 또 캐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까지 연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 MIT 대학교도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현지 또 직접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올해 마지막 방송 역시나 어김없이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